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남쪽에 마치 S자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가 하나 보일 겁니다. 네, 바로 베트남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트남 하면 쌀국수나 아오자이 혹은 따뜻한 휴양지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역사라는 렌즈를 끼고 이 땅을 들여다보면 이곳은 그야말로 피와 땀,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점철된 거대한 투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이 베트남에 치열했던 생존기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하면서도 끝끝내 독립의 불씨를 살려낸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을 두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혀를 내둘렀는지, 그들의 그 독한 생존 본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강산이 100번이나 변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던 거대한 제국이었고, 베트남은 그저 남쪽의 작은 오랑카에 땅 정도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땅은 우리가 다스린다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938년, 박당강에서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베트남의 영웅 은곡구에는 5대 10국 중 하나였던 남한의 침략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력으로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은곡구엔에게는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당강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드러날 강바닥에 날카로운 나무 말뚝을 수만 개나 박아놓은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한의 함대는 밀물대를 틈타 위풍당당하게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거대한 함선들은 강바닥에 박힌 날카로운 말뚝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배 밑바닥이 뚫리고 침몰하는 적들을 향해 베트남 군사들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이 박당강의 승리로 베트남은 무려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지배를 끊어내고 당당하게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고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00년의 사슬을 끊어낼 때 그들이 느꼈을 그 벅찬 감정을 말입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역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은고 왕조가 무너지고 딘 왕조, 전 레 왕조, 리 왕조, 전 왕조가 차례로 들어서며 베트남은 끊임없이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1406년 중국의 명나라가 다시 한번 베트남을 집어삼키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당시 베트남을 다스리던 호 왕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명나라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은 역사상 4번째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죠. 자,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1418년 후 레태조라고 불리는 레로이가 농민들을 규합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라고 외치며 명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이어진 처절한 게릴라전 끝에 1428년 드디어 명나라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대월국의 황제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후 레 왕조의 시작입니다. 후 레 왕조는 이후 막 왕조의 찬탈과 부흥운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1778년까지 베트남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베트남은 북쪽의 찐주와 남쪽의 응구엔주라는 두 가문이 실권을 장악하며 사실상 남북으로 쪼개지는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했죠. 권력 다툼과 내전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 격화된 농민 항쟁은 후 레 왕조를 무너뜨리고
떠이선 왕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떠이선 왕조마저 무너뜨린 남부의 실권자 은구엔 주가 1802년 베트남 최후의 왕조인 은구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트남의 정은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극,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되니까요. 바로 서구 열강,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등장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집어삼키고 청나라를 아편 전쟁으로 무릎 꿇리자 프랑스 역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인도 차이나 반도, 즉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 야욕을 품고 있었죠. 프랑스에게 필요한 건 구실이었습니다. 침략을 정당화할 명분 말이죠. 때마침 은구엔 왕조의 2대 황제인 민망제가 천주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히 우리 선교사를 건드려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 아주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레퍼토리였죠. 1858년 프랑스 함대가 다낭 항구를 포격하며 침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 앞에 베트남의 90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낭이 뚫리고 이듬해에는 남부의 핵심 도시인 사이공, 지금의 호찌민시가 점령당했습니다. 프랑스는 야금야금 베트남의 영토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를 코친차이나라는 이름의 식민지로 만들더니 북부와 중부까지 차례로 손을 뻗었죠. 당시 베트남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가 뒤늦게 개입해 청불전쟁이 벌어졌지만 이미 늙고 병든 호랑이였던 청나라는 프랑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84년 베트남은 국토 전체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도의 색깔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주 독립국가였던 대월국은 사라지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는 굴욕적인 이름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 지배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단순히 깃발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철저하게 수탈했습니다. 쌀과 고무, 석탄 등 돈이 될 만한 자원은 모조리 프랑스로 실어 날랐습니다. 베트남 농민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굶주려야 했고 고무 농장에서는 채찍질을 당하며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사이공에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와 성당을 짓고 동양의 파리라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결코 잠자코 당하고만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의 불길도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지식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며 계몽운동을 펼쳤고 곳곳에서 무장투쟁 단체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청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에 훗날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게 될 한 인물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호찌민입니다. 그는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떴고 레닌의 민족 자결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호찌민은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하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베트콩이라 불리게 될 세력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더 끔찍한 지옥도로 변해갑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맥없이 점령당해 버린 것입니다. 본국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세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 틈을 타서 또 다른 포식자가 베트남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바로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이다 라는 대동아, 공영권의 허울 좋은 구호를 외치며 일본군이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방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 호랑이가 들어온 격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늑대와 호랑이가 같이 들어앉은 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본은 프랑스 식민정부를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 그들을 이용해 베트남을 통치하는 기묘한 이중지배 체제를 구축합니다. 프랑스는 행정을 맡고 일본은 군사력을 쥐는 시기였죠. 베트남 민중들은 프랑스에게 세금을 뜯기고 일본군에게 식량을 약탈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막바지였던 1944년과 1945년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일본군은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베트남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금지하고 대신 군복이나 마대 자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황마나 피마자를 심도록 강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 닥칩니다. 쌀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거리에는 아사한 시신들이 볏짚처럼 쌓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쥐나 벌레를 잡아먹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때 굶어 죽은 베트남 사람의 수가 줄잡아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 베트남 인구의 10%가 넘는 엄청난 숫자였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온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가족들이 서로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생지옥 같은 광경이 말입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개발하겠다는 선전과 달리 오직 자원 약탈에만 혈안이 되어 베트남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기근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 힘으로 싸워야만 살 수 있다. 이 분노는 곧장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민, 즉 베트남 독립동맹회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민은 일본군의 창고를 습격해 쌀을 나누어주며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프랑스군도 힘을 쓰지 못하는 힘의 공백기 호찌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수십만 군중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인용한 이 연설과 함께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탄생이 선포되었습니다. 1000년의 중국 지배, 100년에 가까운 프랑스 식민 통치, 그리고 짧지만 잔혹했던 일본의 점령까지 그 모든 굴욕과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드디어 베트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망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프랑스는 옛 식민지를 되찾겠다며 다시 총을 들고 돌아왔고 뒤이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이 베트남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45년 그 뜨거웠던 여름, 박당강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저항 정신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어떤 최신 무기도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았나요? 단순히 약소국의 슬픈 역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짓밟히면서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베트남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 벌어질 우리에게 더 익숙한 베트남 전쟁의 그 치열함도 사실은 이 오랜 투쟁의 역사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수천 년의 침략을 견뎌낸 그들의 땅에서 우리는 역사의 비장함과 숭고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